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러닝 열풍이거든요. 네. 저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달리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정작 중국 정부에서는 마라톤 행사를 없애고 있다고요? 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좀 다른 흐름인데요. 예. 당장 지난 18일에 홍콩에서 열린 스탠다드 차타드 마라톤만 봐도 이 달리기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회의 전체 참가 정원이 7만 4천 명이었는데 지원자는 12만 명이나 몰렸다고 해요. 그래도 이 대회는 뭐 신청자의 60% 정도는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 열리는 인기 마라톤 대회의 경우에는 그 참가 자격을 얻기가 더더욱 어렵거든요. 예. 대회 출전권을 받을 확률이 많아야 11% 정도고 적게는 3%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라톤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대회의 수는 부족하니까 이제 러너들이 홍콩까지 마라톤 원정을 떠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러닝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러닝이 이렇게까지 유행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면은 좀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한 15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SNS를 통해서 뭐 부자들,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중국인들도 달리기란 무엇일까, 달리기의 매력이 무엇일까 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기 초반에는 사람들이 뭐 여가 활동보다는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생활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올라오니까 이후에는 취미를 찾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달리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 스포츠가 널리 퍼지게 된 그 시점을 2011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때 중국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이 시기에 처음으로 5천 달러를 넘기면서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달리기는 뭐 거창한 장비 뭐 갖춰도 되긴 하지만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또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변이 확대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일부 그 기업들에서는 아침 회의를 러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제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10km 러닝 그 마라톤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신입사원을 해고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열풍이네요.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운동 즐기겠다고 하는 문화, 제가 보기엔 탓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중국 정부는 마라톤 대회를 없애는 겁니까? 이게 국민적인 관심과는 반대로 중국 정부가 대회 개최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톤 성수기라고 불리는 그 가을 시즌에만 중국 전역에서 100개 가까운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요. 네. 그 중국 정부가 걱정하는 건 안전 그리고 부실한 운영입니다. 아, 자, 중국 마라톤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팽창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예. 중국 육상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는 마라톤 참가자가 39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네. 그런데 2년 만에 700만 명으로 20배 가까이 아, 폭증했습니다. 중국은 숫자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만 한 750개 정도의 야외 마라톤 행사가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750개를 12달에 뭐 나눠서 뭐 악천후 있을 때 빼고 개최한다고 그렇네. 한다면 정말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대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2021년 간수성에서 이제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때 악천후 때문에 21명의 참가자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었어요. 예. 이게 그 대회 운영 측에서 기상 예보를 무시하고 대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생겨난 각종 마라톤 대회 중에서는 국제 마라톤 대회의 규칙에서 좀 벗어나서 일반인들을 겨냥한 대회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개최된 마라톤의 경우에는 뭐 코스 중간에 급수대에서 이제 물이나 이온 음료 대신에 뭐 치킨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배치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게 먹방 마라톤이라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달리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때 기름진 걸 먹는다? 이건 이제 소화 기능에도 좀 장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와 안전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벤트성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정 위반 사례도 관찰이 됐는데 어떤 건가요? 미성년자가 규정을 어기고 참가를 하거나 음. 아니면 페이스메이커들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전을 하거나 그리고 군중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예. 이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역시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뭐 경로를 이탈해서 뭐 통제된 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통제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아예 이제는 정식 대회들만 좀 승인하겠다 이러면서 칼을 뽑아든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 마라톤 규제의 그 직격탄을 맞은 건 그 풀코스 마라톤이 아니라 5km나 10km짜리 좀 이벤트성 대회들이 주를 이뤄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런 짧은 거리의 행사들이 오히려 통제가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아예 풀코스나 하프코스 같은 전문 대회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일 텐데 네. 이게 확대돼 가면서 뭐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무작정 대회를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불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목표치는 1,300조 원 정도의 규모예요. 예. 근데 마라톤이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걸 마냥 포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한 번 개최할 때마다 한 7억 위안, 약 1,5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고 하고요. 또 지방 정부는 이 마라톤 행사를 통해서 도시를 브랜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반인이 대회 하나, 마라톤 대회 한 번 참가한다고 했을 때 뭐 교통비도 들고 또 숙박비도 들고 식비까지 포함해서 한 1인당 평균 60만 원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해요. 예. 요즘 중국 정부가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이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정말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알아서 지갑을 열어주니까 마라톤이 중국 정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닝 열풍에 힘입어서 중국의 토종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 이면의 부작용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스포츠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해서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데요. 네. 뭐 느끼시다시피 당일 그 버스 노선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의 통제도 해야 되고요. 예. 또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인파도 관리해야 되죠. 네. 의료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도시에서는 가능한데 지방에서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한다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확실한 수익 모델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무작정 예산만 쏟아서 만든 이벤트성 대회들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실한 대회들은 이제 솎아내고 돈이 되는 좀 관리도 잘 되는 그런 알짜 대회를 위주로 마라톤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재미와 안전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나은 러닝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혹시 모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마라톤 대회들에도 해당하는 문제 같아요. 예. 저도 쭉 말씀 듣고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저도 그냥 러닝 뛰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많이 그 뭐랄까요? 도로에 나와 주셔 네네.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코스마다 다양한 서울시에 있는 구들을 지나잖아요. 네. 그 구마다 해당되는 경찰서에 그 경찰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막 진짜 협조 요청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행사더라고요. 근데 예산 확보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행정 운영 경험 없이 무작정 했다가 안전사고 나기가 딱 십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처럼 뭐 알짜 대회만 남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운동 그 자체에 의의를 두려는
초보 런린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배제되는 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한 번에 풀코스나 하프코스를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잘 정비한 이후에는 이제 달리기를 생활체육으로 어떻게 좀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네. 그 정부의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인도인 박사 커플이 콜로라도 한 대학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네. 소송이 음식으로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볼더 대학교의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인도인 아디트야 프라카시 씨가 2023년 9월 학교 휴게실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한번 데웠어요. 전자레인지에 팔락파니르라고 하는 인도 요리를 데웠는데요. 으깬 시금치와 코티지 치즈로 만든 북인도 쪽의 전통 음식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제지를 하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그래서 프라카시 씨는 당연히 반박했죠.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 직원이 네. 샌드위치는 되는데 커리는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카시 씨는 이후에 휴게실에서 냄새나는 음식 조리를 지양하라는 전체 공지 메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 인도계의 반발이 생기면서 예. 이때 이제 프라카시 씨의 동료분들이 약간 항의성의 의미로 또 다시 전자레인지 앞에서 이제 인도 전통 음식을 돌렸다고 해요. 네. 이렇게 갈등이 중첩되고 있던 시기에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프라카시 씨의 약혼자이자 같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바타체리아 씨가 당시 학부 수업 조교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라카시 씨를 해당 수업의 객원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때 강의 주제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고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내용이 이 수업의 주제였는데 네. 이 강의에서 프라카시 씨가 이제 자신이 겪었던 그 팔락파니르 전자레인지 사건을 좀 익명으로 예시를 들면서 음식 차별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이후에 학교 측에 보복 조치가 있었어요. 아니 어떤 조치가요? 저 두 사람 모두 박사과정 장학금이 끊겼고요. 예. 강의 조교 자리에서도 해임이 됐고 지도 교수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수업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 예시 들고 그걸 바탕으로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네. 화두를 던진 거일 뿐인데 이건 좀 심한데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학생들이 지도 교수가 바뀌어버리고 또 장학금도 끊기니까 결국 석사과정까지밖에 마무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꽤나 큰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지난해 5월 음식 차별과 보복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대학 측으로부터 20만 달러, 한 3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예. 다만 대학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느냐,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 커플의 향후 학교 취업이나 학업까지 금지하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건 돈 주고 그냥 학교에서 내쫓은 꼴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실 다시 다니려면 그것도 좀 뭐랄까요 좀 그것도 석연치 않을 테니 그냥 아유 알았습니다 했을진 모르겠으나 야 이것도 결과도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례가 더 있습니까? 네, 이게 음식 인종차별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국 내 이민자 가정, 특히 아시아계 사이에서는 런치박스 모먼트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각자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챙겨준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뭐 김치라든지 커리라든지 생선조림 이런 아시아 전통 음식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백인 친구들이 대놓고 좀 역겨운 냄새가 난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음식도 먹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얻는 게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자녀들에게는 네.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2, 3년 전에 SNS에서 그 한국인 초등학생이 점심시간에 김밥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댓글을 보면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반응을 남겨줬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김밥을 먹으면 백인 친구들이 무슨 검은 종이에다가 밥을 싸서 먹니?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뭐 숨어서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 이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죠. 나도 그냥 애들처럼 샌드위치 먹을래, 감자칩 먹을래 하면서 투정을 했는데 이제는 김밥이 인지도가 생기고 또 네. 인기 있는 음식으로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격세지감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는 K푸드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식당이라든가 한국 그 뭐 밀키트 상품들 아주 즐겨 먹는 걸로 네. 유명해졌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검은색 종이에 밥을 싸 먹느냐 뭐 이런 비슷한 그쵸, 그쵸.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하니 참 많은 게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든가 중국 음식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다니 참 씁쓸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인도나 중국 음식 또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음식보다 훨씬 더 먼저 서구권에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 해당 지역에서 쌓아온 역사가 있을 텐데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대중화와는 별개로 이 편견을 뒤집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중국 음식도 이런 순환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네.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나는 중국 산동 지역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상한 증상을 느낀다면서 의학 저널에 서신을 한 통 보냈어요. 편집자들은 이 서신에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제 저널에 게재를 했습니다.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MSG가 뭔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사실 MSG라는 게 뭐 요즘에서야 뭐 건강에 전혀 해롭지가 않다 좀 오명을 벗기도 했고 네. 또 뭐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감자칩이나 통조림 음식에 더 많은 MSG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유독 중국 음식만 건강에 나쁘다는 프레임이 씌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들은 이제 메뉴판에다가 MSG 무첨가라고 명시를 하는 것처럼 해결책을 강구했어요. 하지만 한번 굳어진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뉴욕에서 럭키 리 식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한 백인 부부가 중식당을 개업하면서 그 어떤 홍보 문구를 내세웠는데 이게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산됐어요. 뭐라고 썼는데요? 우리는 깨끗한 중국 음식을 판다. 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존 전통 중국 음식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백인들이 다른 문화의 음식을 가져왔으면서 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량을 해서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한다. 이런 오만한 태도가 깔려 있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인종차별적 기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권위 있는 사전인 메리엄 웹스터가 이 단어의 정의를 수정했어요. 그러면서 편견에 기반한 용어였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사회가 백인 중심의 문화에서 다문화로 확실히 바뀌었던 게 꽤 됐는데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놀라울 지경인데 특히 앞서 말씀 주셨던 인도 그 부부의 네. 약혼자하고의 그 소송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새로 뭔가 메시지를 던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음식 차별과 인종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례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조차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과 그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한 극우 활동가가 해리스가 당선되면 백악관에서 카레 냄새가 날 것이다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거든요. 정말 수준이하네요. 그래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메이카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해리스의 출신을 문제 삼은 발언이자 카레를 비하 용어로 사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프라카시 씨는 꽤나 많은 돈을 이 소송 과정에 투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돈의 문제는 아니었고 누군가가 인도인다움을 차별했을 때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여전히 차별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데요. 결국 문화교류로 진정한 융합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들 역시 낯선 문화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외국 이민자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차별이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또 다른 소식 한번 여쭤보죠. 이번에는 특이합니다. 굴뚝 청소부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굴뚝을 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영국
사례로 보면은 네. 과거 영국 가정에서는 석탄으로 난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굴뚝 청소부가 필수적인 존재였거든요. 굴뚝 청소부에 대한 영국의 최초의 기록은 15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최소 500년은 이어져 온 직업입니다. 예.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때 18에서 19세기 때는 이 클라이밍 보이즈라고 하는 어린 고아들을 고용해다가 이제 좁은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도록 했고 그만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도 나왔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 중앙 난방이 대중화되면서 대기 오염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벽난로 자체가 사라지죠. 그만큼 굴뚝 청소부도 이렇게 과거의 직업군으로 사라지나 싶던 와중에 네. 최근에 사람들이 다시 벽난로를 켜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 왜요? 그러면서 이제 굴뚝 청소부의 부흥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은 왜 다시 벽난로를 켜게 됐을까? 예.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 영국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치솟으면서 중앙난방을 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작이나 석탄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굳이 이 땔감을 사지 않고 주변에서 장작, 나무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정말 뭐 벽난로를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십 년간 묵혀놨던 굴뚝과 그 벽난로를 다시 쓰려고 하니까 굴뚝 청소부들이 덩달아 바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영국인들이 난방의 그 대체 난방 수단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잖아요. 예.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이제 위기감이 생겨난 거예요. 혹시 러시아 같은 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해킹하거나 전력 공급을 차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양초를 켤 것인가? 양초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벽난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전기가 나가더라도 좀 밥을 짓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인 벽난로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뚝 청소부가 이걸 관리해줄 전문가로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립 굴뚝 청소부 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수가 2021년에 590명 정도였는데 현재 30% 정도 늘어서 7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시대적인 지금 상황이 다시 벽난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요인들도 많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럽 하면 석탄 쓰지 말자, 지구 지켜야 된다, 환경오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제일 목소리 높여 냈던 동네인데 그럼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부분이 굴뚝 청소부가 다시 필요해진 세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오.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굴뚝 청소부의 그 전문적인 손길이 더더욱 필요해졌어요. 예. 옛날처럼 집안에서 아무 연료나 막 데우고 뭐 빗자루로 대충 쓸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영국 정부가 이제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기를 지난해 했고 또 장작 난로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2023년부터는 가정용 일반 석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방된 벽난로를 사용했을 때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병, 치매가 발병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죠. 예. 그래서 정부는 그럼 석탄 대신에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정부의 승인이 있는 무연 연료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각 가정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전문적으로 굴뚝 청소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이 그을음을 제거해야지 화재 위험도 낮아지고 매연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야, 영국은 다시 벽난로를 사용하는 걸로 일부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벽난로를 관리하는 굴뚝 청소부 유망직종이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굴뚝 청소부들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이제 굴뚝 전반을 관리하는 기술자로 그 지위가 좀 격상이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200년 전에는 굴뚝 안에 사람을 직접 들여보내서 청소를 해서 굉장히 좀 경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지붕 위로 드론을 띄웁니다. 아. 그래서 균열이 있나 체크를 하고 예. 또 굴뚝 내부에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밀 진단까지 해준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미세한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거를 빗자루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특수 청소기를 사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야말로 이 첨단 장비를 등에 업은 전문가의 손길이 사람들은 더 절실해지는 거죠. 아, 저는 옛날 굴뚝 청소부 그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전문가였네요. 네, 기술자인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된 이 영역에서 젊은 층의 유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무에 대한 인식이 단순 노동에서 기술직으로 바뀐 덕분일 텐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굴뚝 청소업체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예. 또 여성 인력이나 아니면 10대에서 20대의 젊은 견습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굴뚝 청소부들은 앞으로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굴뚝 기술자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소부들은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그 겨울철 성수기에 굉장히 바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영원히 유망한 직업도 없고 또 아예 사라지는 직업도 없다는 거를 좀 느꼈는데요. 그렇네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첨단 기술을 입고 부활한 굴뚝 청소부가 뭔가 바람직한 그 직업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기술 덕분에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세상이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